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또 원내에선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한 당 수습 논의를 한 의원총회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 및 이른바 친윤계로 불리는 의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의 직무대행 체제 결정에 윤심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돼서 조금 전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제 북송을 했다면 반인륜적 그리고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다 이렇게 조금 강하게 비판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에 충분히 수긍이 됩니다. 네. 사실은 어제 그 저녁 뉴스를 통해서 그 어민들의 강제 북송 사진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은 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어제 사진만 본다고 한다면 사실 그러니까 지금 북송 어민들이 넘어가지 않으려고 네. 상당히 강력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 당시에 지금 북송은 지금 탈북 어민들의 자진 의사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상황이거든요. 진짜 지금 좀 더 정확한 상황을 좀 더 규명이 되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어제 공개된 사진으로만 보면 상당히 지금 북송 어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인 송환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당시 통일부의 설명과는 상당히 정반대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대북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거짓말로 밝혀진다고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시의 이 정책 당국자들이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좀 더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북송 어민들 같은 경우는요. 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법 영토 조항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탈북 어민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헌법적 가치하고도 반하는 처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정권이 넘어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는 여러 가지 행동이라는 그러한 정치적 비판이 많았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 한 원인이 되었다는 생각도 아쉽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 또 하나의 부분은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민주정권, 진보정권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시했던 것이 인권의 가치였거든요. 근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했지만 반인륜적, 반인도적 처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긍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네. 대한 책임을 또 이 소재를 따질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단 하나 제가 반드시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당시의 통일부의 그런 사실과 어제 통일부의 자세가 180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단순하게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보다는 일종의 지난번 서해 피격 공무원 이 진상조사와 지금 맞물리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권 교체 이후에 현 집권 세력이 전 정권에 대한 일종의 종북몰이라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뭔가 일종의 정치 캠페인을 벌이는 듯한 모습으로 비친다면 그거는 상당히 자제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선 이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강제성이 있다 그러니까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이 지금 내비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의 통일부의 발표를 좀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시의 통일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한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것이 통일부의 당시 설명이었습니다. 당시의 통일부가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구조에 보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법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이 법에 대해서 일단 판단을 1차적으로 했고 거기에 국제법까지 판단을 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대통령실의 발표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반인도적 범죄 행위다. 물론 앞에 뭐뭐하다면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이렇게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고 이미 대통령실이 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벌써 쳤어요.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해 보자도 아니고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정을 지어놓고 수사를 들어간다면 이것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성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정부가 전 정권에 대해서 어떤 보복 사정의 그런 프레임을 걸리지 않게 노력하고 있는 건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미 보복 사정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여러 가지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노골적인 정치화되고 있어요. 전 정부의 어떤 그 의사결정 과정들을 전체를 다 정치화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대통령실이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그 안보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용산에 있던 국방부 이런 것들이 연쇄적인 이동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모 보도에서 나왔지만 지금 북한의 해킹을 그 대응해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가 지금 이 연쇄 이동 때문에 지금 연구소를 이동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이런 지금 주장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전 정부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런 판단이 무조건 불법이다라고 규정 짓고 가는 것이 맞느냐. 이 측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한번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실이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반인도적이다라고 먼저 선단을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 맥락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정쟁의 시도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정치적 캠페인, 일종의 색깔론 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 방금 김 대변인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국제법상 난민 인정이 안 되는 그 이전에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헌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일단 이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의 관할 지구로 넘어오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난민이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보호 의무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보호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는 그 자체가 반드시 그것이 강제 북송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호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한에 있으면서 상당히 반인도적인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일단 우리 국민이 된 이상 우리의 사법 체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재판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나 처분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서둘러서 북한에다가 송환을 하는 그 자체가 당시 문재인 정권이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종전선언을 위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제 부산에서 열렸던 동아시아 정상회의 거기 참석을 위한 뭐 하나의 이 정치적인 거래처럼 비춰진다는 측면은 분명히 저는 비판받을 대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셈법을 차치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중에 이제 저도 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이분들을 우리가 1차적으로 그럼 그 수용하고 그리고 나서 법의 심판대에 올리자 이런 말씀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 우리 관할 실효 지역이 아닌 북한에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분들이 김책항에서 출발해서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면서 같이 승선했던 선원들 15명, 그 당시엔 15명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흉기라든지 아니면 살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가
우리가 이제 사법 체계에서 보면 증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증거가 법에서 인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우리 사법 체계 내에서 실효적으로 입증 가능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전히 좀 의문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는 건 야당이 아닙니다.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이 중심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통일부도 문제고 해경, 국정원 지금 이런 기관들이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전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라는 식의 이런 반성문을 쓰기 시작하면 앞으로 모든 사안들이 아마 정쟁의 그 도구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 통일부가 북송 사진을 이렇게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3년 만에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계속 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러니까 통일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권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쫓아갈 수는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긋나는 행태였다고 한다면 당시 통일부 공무원들 중에서는 왜 이런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앞서도 제가 여러 번 지적했듯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금 이 집권 세력이 상당히 그러니까 전 정권에 대한 종북몰이 형태로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캠페인 형태로 가면서 이 강교 공무원들의 입장을 마음대로 바꾸는 듯한 행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진상규명 절차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건으로 사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이미 고발을 당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그 수사가 시작이 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 규명에 대해서는 뭐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전 정부에서 왜 통일부가 이러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저는 뭐 명확하게 규명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과도하게 여론을 몰이해가는 식의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 국정 운영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 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돼서는 여기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원내 상황도 조금 짚어보도록 하죠.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계 내에서도 또 세력 간의 다툼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 결론이 나기 전에 또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일부 의원들이 만남을 가진 것을 통해서 일부 의원들에게 또 윤심이 반영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까지 결론이 내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상당히 좀 결과가 조금 의아했었어요. 네. 사실은 다수 의원들이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지 않을까? 근데 쉽게 이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를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10일 날 저녁에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하고 독대를 통해서 이 부분과는 논의가 됐고 또 그 이후에 또 윤핵관 몇몇 의원들까지 합세를 해서 아마 당의 그 수습에 당 내분 수습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모아진 결과가 결국 이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어제 의원총회 참석했던 의원들은 아름아름으로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심이 아마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행체제를 받아들인 모양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당무는 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서 약간 오불가능적인 태도가 오히려 당 내분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과의 만남을 통해서 당 내분을 나름대로 이 지금 방향을 잡은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만 네. 단 이 문제는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시점이죠. 사실은 이 지금 당무가 이렇게 이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내부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왜 좀 진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을 것인데 왜 그걸 망설였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형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건성동 원내대표의 독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뒤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모임이 된 윤핵관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은 이런 당의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그럼 거선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만나야 될 사람은 최고위원들하고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 당의 방향을 이 논의를 이렇게 모아가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근데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이 중요한 결정에 참여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윤핵관들의 이야기에 당의 모든 이 안테나가 다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당으로서의 당 운영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그제 참석했던 멤버들 중에 보면 이철규 의원이 있어요. 이철규 의원은 며칠 전에 이준석 당대표를 대놓고 아주 강하게 공격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나의 징계가 윤심이 작용했단 말이지? 라고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네. 이렇게 정리는 됐다고는 합니다만 과연 6개월의 직무대행 체제가 그냥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용인을 한 것이냐 아니면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냐 또 다른 해석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윤핵관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지금 그저께 대통령과의 만찬이 과연 어떠한 이렇게 분명한 선을 제대로 그었는가에 대한 정치적 의구심이 계속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좀 정치적으로 좀 미숙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대통령이 관여할 일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가 뒤늦게 이렇게 시점에 된 부분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리고 또 일부 세력에 집중된 부분에 아쉬움을 표현을 해주셨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내분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글쎄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한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당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은 궁금해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 처리 방향도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께서 몇몇 사람들과의 만찬을 사실 이렇게 암암리하신 거예요. 비공개로. 근데 여기에 정무수석조차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정무수석이 지금 대통령의 어떤 이 당에 대한 정치적 의미, 이런 방향성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됐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모들은 뒤로 하고 직접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시면 과연 앞으로 당과 이 대통령실을 조율해야 할 수석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대통령의 생각이 당에 투영되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신 지 2달밖에 안 지났고 가장 권력이 세게 모여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한테 당연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냐라는 어떤 권성동 대표를 비판하는 시각에서 보자면 다른 당내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모으기보다는 대통령의 힘을 빌어서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구나라고 보인다면 앞으로 방금 말씀 주셨던 우리 차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모든 의사 결정은 대통령의 얼굴만 쳐다보겠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민주적 공당에서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의원들의 만남에 장제원 의원이 없었고요. 또 그 이전에 의총에도 불참한 것을 두고 또 친윤 내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또 장제원 의원 간의 불화설까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그래도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실 민들레 모임과 관련해서 권성동 이 원내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을 때 약간 불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면서 영원한 형님으로 모신다고 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일부 호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마 두 분 간의 그런 정치적 갈등이 바로 이렇게 촉발될 가능성은 저는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사실 이 지금 장제원 의원이 지난 주말에 뭘 했냐면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금 아마 정치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산악회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산행을 못 하다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가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서울 올라올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 걸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빠진 것이 그러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빠졌다고 단장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또 정치에서는 정치적 정리보다 더 중요한 게 정치적 명분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 지금 6개월의 그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가 지나치게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이 지금 권한을 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당 내외의 변하는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장제원 의원도 그런 원론적인 차원에서 분명하게 무슨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또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차기 당권 주자로 좀 밀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권성동 원내대표 이러다 보니 또 친윤계 내에서도 분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지금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기 당권 주자로 민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본인은 그러면 그 정치적 이익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안철수 대표 체제에서 본인이 이 사무총장을 맡아서 차기 공천 때 상당한 영향력을 네. 행사하는 자리로 갈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도 뭐 이 정치를 하시는 만큼 나름대로 정치적인 상당한 그 이 의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앞서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 이 지금 안철수 의원이 과연 지금 자기 당 대표에 대한 출마 의지를 본인 스스로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금 장제원 의원의 나름대로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이 움직일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조금 어폐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안철수 의원이 첫 정책 토론회를 열었을 때 또 친윤계 여러 의원들이 참석한 것을 두고 여전히 이 친윤계 내에서 세력에 대한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차 교수님하고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데요. 네. 일단 장제원 의원이 그 불참한 건 저는 약간 의도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8일 날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로 직무대행이다, 이건 사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때 뭐 당 내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묻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저렇게 먼저 규정을 지었네? 그러면 나는 뭐지? 이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 주말에 산악회 행사를 하는데 네. 그거는 토요일입니다. 9일입니다. 그래서 10일 날 물론 이제 8일 날 이 결정이 나고 윤리위 결정이 나고 10일 날 만찬이라면 아마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만찬은 뭐 사전에 미리 예고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의 상황이 급박하니 네. 만나서 대통령님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미 9일 날 산악회는 끝났고 10일 날 만찬이면 부산에서 지역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몰라도 대통령님과의 만찬 그리고 당의 중요한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만찬에 본인이 빠질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길 빠졌어요. 그렇다면 약간의 본인의 그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좀 보여준 게 아니냐. 지금 장제원 의원은 좀 전에 안철수 대표를 말씀하셨는데 장제원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안철수 대표 그 당시 후보를 두 사람을 묶어준 네. 단일화를 시킨 핵심 인사입니다. 이분은 어쨌든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이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당이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빨리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집권 여당이 되는 방법은 당을 확실하게 안정적인 지도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개월짜리 임시 지도 체제가 가는 것보다는 빠르게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서 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가 확실하게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된다, 보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충정의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나는 지금 권성동 대표가 이렇게 혼자서 독주하는 모습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무언의 시그널을 보낸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시점상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가 어제 이제 그 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 모임을 해요. 물론 명분은 공부하는 모임이지요. 그러나 그 정치인들이 모이는 데에 공부한다고 해서 진짜 공부만 하겠습니까? 그건 단지 명분적인 것이고 세력화다. 세력화에 시작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4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석했고 친윤계 의원들도 상당수 참석했다. 이것은 차기 당권 구도가 이미 경쟁이 시작이 됐고 거기에 친윤계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뜻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다고 보이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면 향후 당권을 잡는 데도 유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기 전대 의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장제원 의원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번 불참은 좀 의도성이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뭐 장제원 의원의 불참이 사실은 어떻게 향후 앞으로 전국의 가장 큰 변수인 것처럼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뭐 일단 뭐 너무 장제원 의원에게 너무 정치적 포인트를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 갈 수 있는 여부는 세 가지 변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준석 당대표가 과연 어떻게 지금 대세를 놓을 것이냐의 부분이죠.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가 끝까지 당의 징계에 반발하면서 당을 흔드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6개월 뒤에 그럼 당권 정지가 풀렸을 때 이준석 당대표가 그럼 다시 당대표가 되는 상황을 우리는 그럼 인정할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기 전당대회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경우에는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상당한 아마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뭐 일종의 쇄신의 모습을 보일 것인데 예를 들면 정부와 대통령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경우라고 한다면 당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비상 상황인데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당 지도부를 갖고 갈 수가 있느냐. 우리도 적극적으로 뭔가 인적 쇄신과 당 쇄신의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지도부를 빨리 개편하자. 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 번째 변수는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입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식으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강한 야당을 표방하면서 여야가 강대강 대결로 갈 때 이렇다고 한다면 당대표가 없는 이 어정쩡한 사태를 과연 이 당 소속 의원들이 두고 볼 것이냐. 우리도 그럼 새로운 리더를 내세워서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변수가서는 오히려 이 지금 이 권성동 체제의 앞날을 좌우하는 것이지 저는 장제원 의원 한 명의 정치적인 뭐 거치 때문에 이것이 뭐 뒤바뀌고 한다는 것은 조금은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변수 중에 민주당 얘기를 해주셨으니 바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최근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그리고 윤영찬 의원이 잇따라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재명 의원 견제에 나서는 게 아니냐. 친명 대 비명 구도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이 어제 이제 출마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계파 갈등 아니다. 네. 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대표해서 나온 그런 게 아니고 당의 미래를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그 친명, 비명, 우리 당내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네.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표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견제성을 갖는 것이지 최고위원이 갑자기 대표를 견제하는 역할로 나갈 것이냐 이것도 좀 말이 좀 어색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친문계라고 이제 말씀들을 예전에 다 사실 저희가 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범친문이라고 다들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분화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중심에 서 있지 않고 새로운 그동안 친문재인 의원 그 대표를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당에서의 어떤 리더십을 제시하는 그런 시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친명, 비명 혹은 친명 이런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8월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강행 의사를 밝혔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만남을 가진다고 합니다. 뭐 관련해서 내용이 좀 나올까요? 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시간 현재 네. 아마 여의도에서 네. 저희 오찬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는 전임 비대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강하게 요즘 이제 출마 자격을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당이 이미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유권 해석을 내려서 그 출마 자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양해 말씀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것을 직접 만나서 또 그 말씀을 좀 나누실 것 같고 네.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그 왜 출마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뭐 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뭐 좀 있으면은 그 오찬이 끝날 거고 네. 오찬이 끝난 이후에 뭐 백브리핑이든 아마 SNS든 통해서 그 두 분의 만남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얘기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